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9년 2월 24일 오전 5시 40분.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각, 나고야 아이치현 도요타지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인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다소 섬뜩한 내용이었죠. 신고자는 그들의 이름을 당시 36살의 몬다 노리코와 34살의 이시카와 카즈요라고 밝혔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들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곤 신고 내용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너무나도 순순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는데요. 2월 초에 함께 살고 있던 동료인 31살의 이누카이 사치코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산속 터널 부분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시신 유기 장소를 향했고 그곳에서 부패된 이누카이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시신의 상태는 말 그대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몬다는 이누카이의 시신을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신은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부검 결과 이누카이의 시신에는 심각한 폭행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어요. 왼쪽 두부 피하에 오른쪽 한마디 크기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고 뇌는 염증으로 인해서 크게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얼굴 곳곳에는 피하 출혈의 흔적이, 경부에는 압박흔과 표피박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멍투성이었고요. 상당히 강한 외력으로 인한 상처가 온몸에서 발견된 건데요.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몬다와 이시카와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몬다는 그녀를 폭행한 건 맞지만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폭행 도중에 그녀가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뿐이라는 좀 어이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폭행 정도에 대해서는 이누카이를 발로 밟거나 때리거나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고 담담히 고백했고요. 그럼 그들은 어떤 사이인 걸까요? 세 사람은 같은 곳에서 일하며 같이 사는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굉장히 좋은 동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자주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 사이에는 묘한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자, 먼저 사망한 이누카이를 제외하고 몬다와 이시카와의 인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 전쯤에 이들의 관계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몬다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한 호스트에게 자기 클럽에 오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호스트 클럽에 깊게 빠지고 말아요. 호스트는 몬다가 클럽에 올 때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환영해줬고 몬다는 이에 특권의식을 느끼면서 점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4번이나 갔다고 해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당연히 모아둔 돈을 금세 다 써버렸죠. 하지만 호스트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던 몬다는 이런 고민을 호스트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그는 몬다에게 다른 풍속점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호스티스 일을 해보라는 거죠. 이쪽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호스트의 말에 바로 넘어간 몬다는 정말로 풍속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시카와를 만나게 돼요. 이시카와 역시 호스트클럽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었고 이 공통점으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아이치현 호스트클럽을 휩쓸고 다녔죠. 이 업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모르는 이는 없다시피 했고 그들은 호스트클럽계의 큰손이라고 불리면서 업계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의 유명인사는 아니었어요. 특히 몬다는 자신이 지명한 호스트가 다른 손님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소위 말하면 진상 손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단순한 친구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한 호스트에 따르면 이 몬다는 이시카와에게 복종하는 하인과 같은 존재고 이시카와는 몬다를 애완동물처럼 부려먹었다는데요.
이시카와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고 실제로 그녀가 몬다에게 폭행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죠. 그렇게 몬다는 그녀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시카와는 몬다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존재는 자신의 지배 하에 놓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녀는 장애연금을 갈취하기 위해서 지적장애를 가진 동료 한 명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몬다가 함께 가담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2018년 9월 이 동료가 도주를 하면서 두 사람은 돈줄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돈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두 사람 앞에 이누카이가 나타난 거죠. 이 두 사람이 일하던 풍속점에 그녀가 신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마침 이누카이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장애연금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옳거니 이 두 사람에게는 완전 좋은 먹잇감이었죠. 이누카이는 평생 연금으로만 생활해 오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을 나오게 되면서 풍속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시카와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고 이누카이는 기뻐하면서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 몬다는 함께 살고 있진 않았지만 자주 그 집에 놀러 갔고 이 세 사람은 함께 호스트 클럽을 다니면서 한동안은 잘 지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누카이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쯤 2019년 1월 15일부터였는데요. 이쯤 몬다 역시 이시카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단골 호스트 클럽에 갔던 어느 날 이 몬다와 이누카이의 호스트 지명이 겹치고 만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몬다는 자신의 지명한 호스트가 다른 손님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누카이에게 너 지명 변경해! 라면서 화를 냈고 이시카와 역시 이누카이에게 그래 너가 바꿔! 라면서 양보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누카이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죠. 몬다는 이누카이에게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하냐? 라면서 화를 냈고 이누카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지내보자고 부탁한 적 없는데요. 그녀도 순순히 물러서진 않았어요. 이러한 이누카이의 모습이 건방지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죠. 며칠 후 몬다와 이시카와 이 두 사람만 호스트 클럽에 찾아오자 한 호스트가 이누카이 씨가 안 보이네요? 라면서 물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풍속점에서 돈을 너무 못 벌어와서 우리한테 맞았어 라면서 태연하게 대답을 했고 폭력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호스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폭력으로 사람들을 집에 하에 놓고 싶어하는 이시카와 그리고 그녀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오던 몬다. 이 사이에 이누카이가 들어오면서 그녀가 새로운 타깃이 된 것은 아닐까요? 2019년 1월 말 두 사람은 이누카이의 손발을 철사로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베란다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이누카이가 허튼 짓을 하진 않는지 감시했어요. 특히 이시카와는 자신이 외출할 때면 몬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녀에게 이변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아마 이누카이가 사망을 하면 연금이 끊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누카이가 나 도망가고 싶다. 그만 좀 놔줘라.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두 사람은 그녀를 폭행했고 이러한 나날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몬다는 이누카이의 얼굴을 무릎으로 강하게 가격했고 결국 반복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이누카이는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이누카이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는 살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시신을 집에서 약 60km가량 떨어진 외진 산속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입금된 이누카이의 장애연금 13만 엔을 전부 인출해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했죠.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범행 사실이 발각이 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심지어 이시카와는 자신은 폭행조차 한 적도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어요.
그저 이누카이 시신을 유기한 것뿐인데 이게 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몬다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게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집니다. 두 사람에게는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와 절도, 시신 유기 등의 혐의만 적용이 되었어요. 아마도 두 사람이 이누카이의 장애연금을 빼앗다는 사실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 13일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시카와에게 징역 12년, 몬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결과가 선고되었어요. 재판부가 두 사람의 상해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폭행과 이누카의 사망의 확실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 또한 양형의 이유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시카와는 징역 2년 8개월에 보호관찰 4년, 몬다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판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인터넷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건이 그랬듯이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약 3년 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요. 2022년 4월 4일 아이치현의 한 밭에서 시멘트에 얇게 묻힌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몬다 노리코. 앞선 사건의 범인이었죠. 3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이 3년 후에는 다른 사건의 피해자로 발견된 겁니다. 이 사건은 금세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몬다 살인 사건의 범인은 37살의 여성 아마이케 유카리와 54살의 남성 야마시타 카츠미. 그런데 이들은 이 몬다 살해 혐의로 체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A씨라는 여성에 대한 납치, 강금 및 강간 혐의였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던 중 아마이케가 그런데 사실 저희 어떤 여자 죽이고 밭에 묻어버렸어요 라며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아마이케는 피해 여성의 이름을 몬다 노리코라고 밝혔고 그녀의 시신을 묻은 장소를 경찰에게 알려줬죠. 경찰은 아마이케가 진술한 장소에서 50cm 두께의 흙과 시멘트로 묻힌 몬다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시신은 전라 상태로 얼굴에 검은 마스크가 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중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아마이케는 풍속점에서 일을 하거나 원조교제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원조교제 상대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어요. 그녀에게는 한 건의 전과 기록도 있는데 2010년에 우연히 만난 중년 남성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그에게 칼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아마이케는 차라리 죽일 걸 그랬다고 진술한 등 내내 분노에 찬 모습이었죠. 결과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결혼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원조교제를 그만두지 못해서 결국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다시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난 사람이 야마시타 카츠미였습니다. 2022년 1월 나고야에서 원조교제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았는지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야마시타 역시 집 없이 차에서 생활을 하면서 떠도는 사람이었고요. 아마이케는 그의 차에서 생활을 하면서 원조교제를 통해서 돈을 벌어왔죠. 자, 여기서 피해자 A씨는 아마이케의 원조교제 동료이자 야마시타를 고객으로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A씨가 두 사람의 범행 타깃이 되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몬다 때문이었어요. 몬다와 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누카이 사건 이후 본가로 돌아가서 고령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몬다는 우연히 아마이케와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한 남성을 두고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이 몬다가 아마이케에게 소개시켜준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일 등 이런저런 일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이케는 고객에게 받지 못한 돈과 여러 가지 이유로 몬다에게 하나로 약 67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어요. 이건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의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몬다는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몬다는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뜻처럼 되진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은 이 몬다를 향한 아마이케의 분노는 막 커져만 갔어요. 아마이케는 몬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녀를 협박하고자 했던 건지 어느 날 A씨를 불러 차에 감금한 후 몬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말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몬다와는 일면식도 없던 A씨는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지만, 아마이케는 A씨가 알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폭행하기 시작해요. 머리카락 쥐어뜯고 칼을 목에 대면서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하기도 했죠. 당시 아마이케의 남자친구 야마시타 역시 이에 가담했고 한참을 A씨를 차에 태워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다행히 A씨는 두 사람이 한눈을 판 사이 탈출에 성공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렇게 4월 3일 경찰은 추적 끝에 아마이케와 야마시타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A씨 사건에 대한 조사 중에 아마이케가 몬다 살해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았던 겁니다. 아마이케는 몬다를 살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어요. 3월 12일 몬다가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난 아마이케는 몬다의 집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녀는 돈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 아마이케는 그러면 나랑 같이 돈 빌리러 다니자 하면서 몬다를 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A씨가 당했던 것처럼 차 안에서 아마이케와 야마시타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어요. 무려 3일이나 지속되었는데 몬다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소액 대출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몬다를 데리고 있어도 돈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대로 그녀를 놓아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으니 죽이자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앞전에 A씨를 놓쳐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만들기는 싫었습니다. 3월 15일 이 두 사람은 몬다에게 이게 마지막 식사라면서 연어 오니기리를 주었고, 이후 그녀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테이프를 감아 그대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몬다가 시간이 지나도 죽질 않자 결국 야마시타는 전기코드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밭에 몬다의 시신을 대충 묻고 살인에 사용한 전기코드와 그녀의 옷은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2024년 2월 29일 아마이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마이케는 몬다 살인 혐의와 A씨의 납치,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몬다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죠. 자신은 몬다가 돈만 주면 나는 용서해줄 생각이었는데 야마시타가 먼저 죽이자는 이야기를 꺼내서 말리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징역 18년형을 구형했고 변호 측은 징역 4년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아마이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으나 그녀는 곧바로 항소하여 항소심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한편 야마시타에게는 징역 2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무려 6개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녀에 비해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죠. 야마시타가 항소했다는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이야기. 아마 사건을 접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요. 바로 인과응보.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몬다를 동정하진 않았고 당연히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범인인 이시카와는 사건 이후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어딘가에서 치르지 못할 죗값을 치르고 있을 거라 믿고 싶을 뿐이에요.
몬다의 죽음이 억울하게 사망한 이누카의 원념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은데 그만큼 누가 봐도 몬다와 이시카와에게 주어졌던 형량은 터무니없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누카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졌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황당한 판결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 그 중심지에 위치한 도쿄역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본 철도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에 정차하는 열차 노선이 가장 많아요. 일일 이용객 수는 대략 100만 명인데 어마어마하죠. 쉽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서울역 일일 이용객 수는 대략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도쿄역은 거기에 10배인 거죠. 사건이 발생한 건 2015년 5월 31일입니다. 막 그날도 분주하던 도쿄역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죠. 무슨 일이 생겼나? 보통 폴리스 라인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통제한 곳은 한 코인 로커 앞이었습니다. 코인 로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캐리어나 가방 같은 짐을 보관해주는 장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보관함이라고도 하죠. 보통 지하철이나 공연장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코인 로커가 정말 대중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냐면 도쿄역만 해도 무려 50개 구역에 4,000개 이상의 코인 로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4월 26일 오전에 도쿄역 마루노우치 남쪽 출구의 지하 1층 코인 로커 구역이에요. 여길 관리하던 직원은 문이 살짝 열려있는 코인 로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노란색 여행용 캐리어가 보이는데요. 로커가 잠겨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빈 사물함에 짐만 달랑 넣어둔 것으로 보였어요. 발견된 가방의 크기는 길이 73cm에 너비 53cm로 29인치 대형 캐리어입니다. 혹시 여행객이 몰래 그냥 잠깐 보관을 하려던 것인가 생각한 직원은 우선 이 해당 캐리어를 로커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임시 보관 창고로 옮겨둬요.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하루가 지나도 물건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바빴던 직원도 캐리어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5월 31일 캐리어의 주인은 여전히 나타나지가 않았는데요. 일본은 지하철에서 발견된 분실물이나 아니면 또 코인 로커에서 그냥 이렇게 두고 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한 달이에요. 이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은 폐기돼요. 그래서 관리 직원은 유실물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보관 창고로 들어갔고 문제의 캐리어를 직접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얀 이불로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보았는데 이내 주저앉고 말았죠. 이 안에 있던 것은 웅크린 자세의 변사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캐리어가 최초 발견된 이 문제의 코인 로커는 폐쇄된 상황이에요. 시신 발견 다음 날인 6월 1일 부검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소 한 달간의 시신이 캐리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심해서 이 신원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이 부검을 통해서 알아낸 건 시신은 70대에서 90대 사이의 여성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장은 약 140cm로 체구가 작고 마른 체형에 머리는 어깨 정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요. 발견 당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죠. 치아 상태는 또 좋지 않았는데 윗니는 거의 없었고 아랫니는 몇 개 뿐이었어요.
또 이마에는 5mm 크기의 종양이, 그리고 양 손가락에는 관절염을 하는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왜 캐리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걸까요? 이 사체가 캐리어에서 나온 만큼 타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검에서는 또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결국 시신은 신원 미상의 사망 원인 미상. 답답해하던 경찰은 시신의 얼굴을 복원해서 몽타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시신이 무려 한 달간이나 지나고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럼 뷔페에서 분명 냄새가 날 텐데 캐리어에 있던 창고에는 직원이 캐리어를 열기 전까지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어떤 이들은 보관 창고가 좀 어둡고 시원한 편이라 비교적 냄새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쾌쾌한 먼지 냄새랑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요. 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이 가장 먼저 한 건 CCTV를 확보하는 거겠죠. 당연히 범인이 캐리어를 유기하는 장면이 찍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도쿄역의 CCTV 저장 기간이 3주였던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전의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 씌워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캐리어가 유기되었을 시기로 추정되는 4월 25일에서 26일 사이의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단 며칠만이라도 시신의 존재를 좀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증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현장에 있던 캐리어에 주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캐리어가 완전 새 거면 판매회사에게 구매자들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저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유기에 이용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은 꽤나 사용감이 있었고 또 한참 오래전에 단종된 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캐리어 안에는 시신 외에도 특정한 2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검정색 줄 이어폰. 이건 1980년대 후반에 생산된 건데 휴대용 라디오를 사면 이 사은품으로 딸려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단서는 얻을 수가 없었겠죠. 두 번째로는 수건이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유의미한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이 수건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파친코 가게의 상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해당 가게의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럼 이 범인의 동선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범인이 파친코 가게에서 출발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도쿄역까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가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나섭니다. 이 시기에 큰 노란색 캐리어를 끌고 다니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힘 빠지게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일본 경찰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변사체의 몽타주를 배포해요. 근데 현재까지도 시신의 정체도 그렇고 범인의 윤곽조차 전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이 시신을 숨기려는 목적이었다면 왜 하필 도쿄역을 선택했을까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다니는 너무도 분주한 곳이잖아요. 분명 좀 더 으슥한 장소에 이 시신을 숨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범인이 그걸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낙 도쿄역이 일본 어디는 통하는 관문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접근성도 쉽고 또 수사가 시작돼도 범인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쉽게 추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범인은 왜 로커를 잠그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캐리어를 빨리 발견하길 바란 것처럼 말이죠.
이 시신을 유기한 시점은 5월인데 사실 5월이면 조금 따뜻해지는 날씨잖아요. 그럼 시신의 부패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분명 범인은 알 거란 말이죠. 빨라지면 악취가 새어나올 거고요. 하지만 범인은 이 시신을 비닐로 감싸지도 않고 그저 이불에 그냥 말았을 뿐입니다.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한 일본 경찰은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건 바로 살인보다는 시체 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시신을 로커에 유기한 이유가 어쩌면 가족의 장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추측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2010년부터는 일본 저소득 가정 중에는 장례비가 부담돼서 시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일본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지 말고 이 진역 관할 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홍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시신이 코인 로커에서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적도 있어요. 그 한 예로 지난 2013년 2월에 일본에서 코인 로커 베이비라는 음원이 발매가 됐었는데 얼핏 들으면 신나는 멜로디랑 가사 때문에 사랑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일본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2월 3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는 도쿄 백화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워낙 오래 지나서 폐점한 상태인데 여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최대의 상업시설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곳 백화점 1층에 위치한 코인 로커에서 충격적인 게 발견됩니다. 신문지에 쌓인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신생아였죠. 얼마 안가 범인이 붙잡혔는데 아이의 친모였어요. 그녀는 미혼모였는데 아이를 키울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신생아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애 낳아서 그냥 코인 로커에 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계속된다는 거죠. 신생아 시신 유기 사건만 같은 해엔 2건, 그 다음엔 3건. 설상가상으로 1972년에는 무려 8구의 신생아 시신이 발견됩니다. 모두 코인 로커에서요. 그만큼 일본 전역에는 코인 로커에 신생아를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이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본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동화 무인화 서비스가 급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짐을 보관하는 코인 로커 역시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한편 그쯤 일본에서는 이 미혼모도 동시에 급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하고 또 책임감 없는 성생활을 즐겼기 때문인데 문제는 당시의 일본 사회는 편부모가 혼자서 애를 키울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 기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선택한 건 결국 신생아를 그냥 유기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너도 나도 코인 로커에 이렇게 신생아를 유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1973년도 일본에서는 무려 46건이 발각되었을 정도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일본 철도기업은 1973년 7월부터는 아예 코인 로커 최대 사용기간이 5일인데 이 3일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후부터는 아이를 유기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말해볼까요? 2018년 9월 24일 한 중년 여성이 야심한 밤에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49살의 스자키 M이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충격적인 자백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이 약 4, 5년 전에 한 호텔에서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를 코인 로커에 유기했다는 거죠. 일단 경찰은 그 진술에 따라 도쿄 인근에 위치한 이 자그마한 JR 우구니스 다니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코인 로커를 수색했죠. 놀랍게도 실제로 이곳에서 유아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이의 시신은 이 잠겨져 있는 사물함 속에 있었는데 비닐봉투로 이렇게 몇 겹씩 감싸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사망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인은커녕 성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는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요. 아니 4, 5년 전에 유기했다는데 이게 이대로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로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장소에 있기도 했었는데 스자키 엠이 본인이 몇 년째 이 코인 로커에 와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와서 살피고 관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당시 하루 로커의 사용요금은 하나로 2,000원꼴인데 1년이면 70만 원이 넘고 그리고 4년이면 약 30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한 돈이지만 스자키 에미는 시신을 은폐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일본 지하철역에서 흔히 보이는 코인 로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이 로커 중 한 곳에 누군가의 시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공포스럽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도시괴담이자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